고요한 궁궐의 밤, 어둠이 짙게 깔린 복도를 따라 핏자국이 선연하게 번져갑니다. 이윽고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지죠. 한 나라의 국모가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과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대체 누가, 그리고 왜, 감히 조선의 왕비를 시해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섭니다. 격동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냈던 한 여인의 치열한 삶, 그리고 그 속에서 한반도의 운명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국제정세의 소용돌이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대한제국 초기의 비극적인 진실을 파헤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묵직한 교훈을 함께 발견하는 여정이 될 테니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으실 겁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 이야기는 한 소녀의 불운한 시작과 함께 펼쳐집니다. 1866년 조선의 왕비 자리에 오르게 된 어린 민씨는 겨우 16살의 나이였죠. 그녀가 발을 디딘 궁궐은 화려함 뒤에 냉혹한 권력투쟁이 숨쉬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실질적인 권력은 어린 고종의 아버지이자 국정을 총괄하던 흥선대원군에게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애썼지만 그만큼이나 강한 반대 세력과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비민 씨는 궁궐에 들어서면서부터 자신의 운명이 결코 평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을 겁니다. 텅 빈 듯 고요한 궁궐의 복도를 홀로 거닐던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앞으로 감당해야 할 무게에 대한 불안감과 더불어 알 수 없는 결의마저 느껴지는 듯했죠. 명문가 출신으로 정치적 감각이 남달랐던 그녀는 입궁 초기부터 흥선대원군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원군은 자신의 며느리이자 왕비가 된 민 씨를 통해 왕실의 외척 세력을 견제하고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만 민 씨는 대원군의 예상과는 달리 결코 순종적인 허수아비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종의 조력자이자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며 점차 정치적 입지를 다져나갔죠. 어린 고종 역시 명민한 아내에게 점차 의지하게 되면서 스승의 가르침을 통해 서구 문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던 그는 대원군의 보수적인 정책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궁궐 안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조선을 이끌어가던 흥선대원군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통찰력과 정치적 수완을 보이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던 왕비민 씨가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던 고종은 아버지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며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의 범주를 넘어 조선의 미래를 좌우할 거대한 권력투쟁이 서막이었습니다. 왕비민 씨는 겉으로는 온순한 듯 보였지만 내면에는 불굴의 의지와 강한 생존 본능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궁중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움직였습니다. 대원군의 독선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점차 왕비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는 필연적으로 대원군과의 전면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궁궐의 권력 구도는 점차 왕비민 씨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정을 중심으로 세력을 결집시키고 대원군에게 불만을 품은 유학자들과도 연대하며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갔습니다. 대원군이 추진하던 경복궁 중건 사업이나 서원 철폐 등의 정책은 백성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기에 이를 빌미로 대원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져갔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왕비는 그 중심에 서서 자신의 존재감을 더욱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1873년 왕비민 씨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은 고종의 친정체제를 선언하며 흥선대원군을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합니다. 20살이 된 고종은 이제 직접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고 그 뒤에는 정치적 조력자로서 왕비민 씨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개항과 근대화를 둘러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궁궐에 들어와 냉혹한 권력의 생리를 익히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간 한 여인의 첫 번째 승리였죠. 하지만 그녀 앞에는 더욱 거세고 예측 불가능한 경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거대한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앞에는 실로 거세고 예측 불가능한 경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린 나이에 권력의 정점에 선 왕비민 씨는 이 거대한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녀의 첫 번째 승리는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대원군이 물러난 1873년 이후 조선은 비로소 바깥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서구 열강과 이웃 일본은 굳게 닫혔던 조선의 문을 거칠게 두드리기 시작했죠. 특히 서양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여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조선을 자신들의 세력권 아래 두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1876년 일본은 우뇨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 조약을 강요했습니다. 이는 조선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지만 실상은 일본에게만 유리한 불평등한 조약이었죠. 부산 외 2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인의 영사 재판권을 인정하는 등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진 것처럼 이 조약은 조선 사회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서구 문물과 사상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오랜 시간 굳건했던 조선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사회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명성황후는 더 이상 궁궐안의 권력 다툼에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의 문이 열리면서 밀려드는 외세의 위협 앞에서 그녀는 고종과 함께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고뇌에 빠졌습니다. 개혁과 개방을 통해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죠. 서양식 무기와 훈련 방식을 도입한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고 해외에 사절단을 파견하여 선진 문물을 배우게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별기군에 비해 기존의 구식 군대는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불만이 쌓여갔죠. 결국 1882년 이들의 불만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모군란입니다. 밀린 봉급과 형편없는 대우에 분노한 구식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켜 궁궐을 점령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명성황후는 목숨을 걸고 궁궐을 빠져나와 충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이 틈을 타 권력을 잃었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등장하여 잠시 국정을 장악하기도 했죠. 하지만 청나라의 군대가 개입하면서 대원군은 다시 실각하고 명성황후는 궁궐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모군란은 조선 내부의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청나라와 일본 등 외세가 조선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약소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나라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화파 내부에서도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과 온건한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원을 받은 김옥균, 박영효 등 급진 개화파는 청의 내정 간섭에 반발하며 조선의 완전한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꿈꿨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힘을 빌려 개혁을 단행하려 했죠. 마침내 1884년 이들은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틈타 정변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개혁 세력은 정권을 장악하고 새로운 개혁 정책을 발표했지만 불과 3일 만에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3일 천하로 끝난 갑신정변은 급진적인 개혁이 외세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세력 다툼은 더욱 격화되었고 조선은 마치 두 강대국 사이의 줄다리기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명성황후는 이러한 내우외환의 상황 속에서 홀로 고뇌해야 했습니다. 궁궐의 불빛 아래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밤늦도록 외교 문서를 읽으며 조선의 살 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일본의 침략 야욕이 점차 노골화되자 그녀는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접근하는 등 국제적인 균형 외교를 펼치려 노력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배처럼 조선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처지였고 명성황후는 그 배의 선장이 되어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있었던 것이죠. 무기력한 고종과 사분오열된 대신들 사이에서 그녀는 홀로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채
고독하고 치열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일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거대한 폭풍을 뚫고 조선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조선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압박은 1894년 발발한 청일전쟁으로 그야말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격돌했던 이 전쟁은 결국 일본의 압도적인 승리로 막을 내리고 말았죠. 이로써 오랫동안 조선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청나라의 힘은 완전히 꺾였고 일본은 이제 거칠 것 없이 조선을 자신들의 세력권 아래에 두려 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 일본은 조선을 집어삼키려 했고 그들의 침략 야욕은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선은 일본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명성황후는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한 고종과 사분오열된 대신들 사이에서 그녀는 홀로 굳건히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시작했죠. 일본의 독주를 견제할 새로운 균형추가 절실하다고 판단한 그녀는 시베리아 철도 건설로 동아시아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던 러시아에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강력한 남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에 급부상하는 일본에게 가장 강력한 견제 세력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명성황후는 주조선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긴밀히 접촉하며 은밀하고도 위험천만한 외교를 펼쳤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두 맹수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았죠. 한편으로는 조선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필사적인 전략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었습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의 조선 장악 시도를 견제하려는 명성황후의 이러한 대담한 애교는 삼국간섭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으며 일본을 한 차례 좌절시키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연합하여 일본에게 청일전쟁으로 얻은 랴오둥 반도를 청해 반환하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이대로 조선에서 결코 물러설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동아시아 패권 야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명성황후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본에게 명성황후는 단순한 조선의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조선의 자주성을 상징하는 존재이자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침략 계획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하고도 끈질긴 방어선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하기 위한 치밀하고 잔혹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선 주둔 일본군과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한밤중에 궁궐을 침범하여 명성황후를 암살하려는 잔인한 음모를 꾸몄죠. 1895년 10월 8일 새벽,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경복궁 건청궁, 일본군과 낭인, 그리고 이들을 도운 일부 조선인 협력자들까지 가담한 무리들이 마치 폭풍처럼 궁궐의 문을 부수고 밀어닥쳤습니다. 그들은 칼을 휘두르며 궁녀들을 해치고 왕실 가족들을 위협하며 명성황후를 끈질기게 찾아 헤맸습니다. 고요해야 할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새벽의 정적은 비명과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거친 발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비극적인 날, 건청궁 곤령 앞에서 명성황후는 일본 낭인들의 칼날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한 국가의 국모가 침략국의 칼날에 쓰러진 전대미문의 참혹한 사건이었죠. 그들은 시신마저 불태워 그 흔적을 완전히 없애려 했습니다. 궁궐의 한 귀퉁이에서 피어오른 검은 연기는 마치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 재가 되어 사라지는 듯한 비극적인 예고편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건은 을미사변이라 불리며 조선의 역사에 결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단순히 한 인물의 죽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자존심과 주권이 무참히 짓밟힌 참담한 순간이었죠. 명성황후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자주적인 근대화를 열망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 했던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버린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약소국으로서의 피할 수 없는 한계와 외세의 무자비한 침략 앞에서 한 여인이 온몸으로 저항하며 버텨내려 했던 치열한 투쟁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무기력한 고종을 깊은 절망에 빠뜨렸고 조선은 더욱 깊은 혼돈과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왕비가 침략국의 칼날에 시해당한 궁궐은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었죠. 고종은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 파천을 단행하며 조선의 주거는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시기였죠. 명성황후의 삶과 비극적인 죽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줄까요?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약소국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역사를 우리는 그녀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주체성과 국익을 어떻게 현명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죠. 혼란의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냈던 한 여인의 고독하고 치열한 투쟁은 비록 비극적인 실패로 끝났을지라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선명히 각인된 우리의 아픈 기억이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훈으로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